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을 통보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나온 정치권 소식부터 두 분께 짚어보겠습니다.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밝히기로는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기업의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시대적 과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전형적인 이재명 면소법 추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지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5개 재판 중에서 3가지 혐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혐의들이 모두 다 배임죄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뒤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현재 의석과 정권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법들을 일괄적으로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이해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3개 재판은 배임죄 폐지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씨의 연어 술 파티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통해서 공소 취소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도 행위 규정을 삭제하겠다라고 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형사법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른바 위인설법, 한 사람을 위해서 법 자체를 바꾸는 그런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하기 위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주장을 했던 것이 또 이재명 정권이었거든요.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빵을 50만 원치를 사 먹었다라고 하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임죄 혐의를 통해서 면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주장을 했었거든요. 정작 국민의힘 정권에서 인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통해서 찍어내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를 해주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4심제 사실상 재판소원까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구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4심제가 아니라 명심제라고 봐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만족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권력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남용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일단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 수건이었던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이제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내용까지도 어떻게 보면 범죄로 처벌하거나 경제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 국민들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주의를 타파하자라는 취지가 분명하게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이라든지 형벌의 개념을 좀 줄이고 오히려 경미한 행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로 돌리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치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고 그다음에 국민 권익을 위한 계획이고 그동안 그리고 재계와 이제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재계의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었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규제 타파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도출된 결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이제 이준숙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준숙 위원장은 일단 이제 본인이 탄핵됐던 당시에 보수 유튜버 채널에 나가가지고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던 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감사원에서 봤던 대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사실상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임죄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일단 민주당이 폐지로 가닥을 잡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원활한 경영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결국에 이것을 완전히 폐지했다라고 했을 때 관련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입법 공백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실질적인 처벌이 돼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후속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이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지기현 판사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증인들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나왔던 이야기가 동행명령장에 대한 단어가 계속해서 네. 따라오게 되는데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고 증인 없이 진행되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동행명령장도 사법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사법기관에서 사법기관의 장을 국회에 출석을 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기괴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즉흥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고 그런 사실관계를 원내 지도부조차 몰랐다라고 전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인 개딸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자 정청래 대표가 그에 편승하는 그런 부적절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각급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과 달리 직접 선출이 아니다 뿐이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선출을 통해서 국민적인 정당성을 위임받은 사법부의 장으로서 독립기관으로서의 그런 그 정통성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 대법원장의 성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성역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과연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감 출석을 주장을 했을 때 민주당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럴 의향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조차 국감장에 부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판을 진행 중인 판사에 대한 것들은 사실 부재리에 붙이는 것이 원칙과 상식인 것이고 재심이라고 하는 법적인 절차를 제외하고는 뭐 특검 탄핵 등의 일과의 조치들을 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를 넘어서 사법부의 장까지 출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재판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고 불참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 증인들이 어쨌든 대거 불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제 화제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과의 또 정상회담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시점에 이 청문회를 맹탕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유는 어쨌든 이 대법원장을 불러서까지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법불신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여러 해명들이라든지 설명들을 듣고자 했던 그러니까 문제 제기와 동시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도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사실상 이 자리는 아마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문제 제기해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다루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사실 지금 보면 청문회보다도 이제 곧 다가오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를 하겠다. 대법원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내용을 다뤄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그동안 제기해왔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국민들께 알리는 자리로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국정감사에서 보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부분들도 저희가 오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게 될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증언감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관련한 발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듣고 오시죠.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이 애들 장난처럼 진행을 하는데 의장 대신 법사위가 그 고발을 하는 주체로 저희가 수정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실은 국회가 주체로 고발을 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국회에서 위증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그 고발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이 주체가 하루 만에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민주당이 국회를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1개 그 쟁점 법안을 추석 직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장에 가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숙고의 기간들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소위를 통해서 여야 그 간사위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정제된 법안들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 건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토론까지 강제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좀 무작정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장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도 소위에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수정 과정을 거쳤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오탈자까지 무더기로 발견됐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법안의 일부 오류가 발견돼서 표결 직전에 지금 법안을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수정된 안 자체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수의석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이 법안 자체가 상당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특위가 종료된 뒤에도 그런 증인들이 과거 했던 위증 사례들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관할권을 국회가 직접적으로 침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한덕수 전 총리 등이 특위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발견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위인설법을 또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겨냥해서 법안을 바꾸고 그 법안을 본회의 표결 직전에 또다시 수정을 하는 이런 총국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위임한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막장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아니고 국회의장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리하고 있는 의장실에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 워딩조차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사실상 법사위가 상임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상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국회가 같은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을 좀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각심을 느껴야겠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막장극은 계속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수정이라는 게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히고 수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좀 더 많은 뭐 논의 수기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가 주체로서 고발을 할 때에는 사실 국회의장이 대표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의견 제시가 당내에서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다만 이게 왜 수정을 거치게 되었는가 이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의장실에서 반발을 그러니까 좀 이견을 제시하신 것도 저는 이 법안의 내용보다는 어쨌든 그 고발의 주체 면에서 특정 상임위의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 과반 이상이 이 고발의 주체권을 가져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사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걸 벌였을 때 증인들로 이제 참석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나와서 나는 계엄 포고문 이거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CCTV를 확인했을 때 그와 다른 사실이 드러났고 심지어는 특검에 가서는 진술이 180도 바뀌었으며 그 뒤에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은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라는 내용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국민들 앞에서 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국정조사를 할 때 그 특위에 나와서 명백하게 거짓을 말했던 것 이런 것만 봐도 이런 위증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반론을 드리자면은
그런 문제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법안을 바꾼다라고 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자체가 소급 적용 불가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이미 고발 기소 조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처벌의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드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까 수사기관의 권한을 국회가 관할을 침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들을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보고된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간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위헌성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헌성에 대한 야당의 모든 주장들은 묵살을 하고 오직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 집안잔치에 대해서만 문제인식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에 와서 위증을 한다는 건 단순히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국회라는 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무시하고 국회라는 곳을 무시하고 심지어 동시에는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항의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검찰을 계속해서 비판해온 이문정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장관이 직접 검사장에게 주의를 준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고를 할 게 아니라 사퇴를 시켰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문정 검사들이 보여왔던 처신은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 정치인 출신 정무직도 아니고 공직자거든요. 고위공직자입니다. 동부지검의 검사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수사를 주재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매일 SNS로 이른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 총질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내 왔고요. 심지어는 검찰 조직 내부를 자해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매일같이 쏟아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활용 점정이었던 것은 민주당 주도의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른바 이 검찰개혁 오적 발언이었거든요. 이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본인도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자로서의 그런 라인을 타고 검사장으로 임명이 된 것인데 자기 부정을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상관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경악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당시에 그런 이문정 검사장의 처신을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동조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무조건적으로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힘을 실기 바빴거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을 잡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문정 검사장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아무데나 나가서 아무런 이야기나 하고 그 임명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상급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용인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전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례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 경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큰 경질 내지 사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앞두고 좀 유사한 발언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뭐 지금 정성호 장관의 뭐 이문정 검사장에 대한 경고, 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 발언이 이어질 좀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장이 했던 발언 자체가 뭐 검찰 개혁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은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이 인사권을 좀 존중하는 태도가 공직자로서 필요하고 정치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라라는 이야기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형평의 측면에서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발언이 어떤 파장을 가져온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정부가 TF를 만들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디테일들을 정비해 나갈 텐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지 않도록 그리고 동시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용보다는 다른 잡음 때문에 내용의 본질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세심함들이 묻히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심기일전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큰 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고 공수처과 중수청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지만 그 뒤에 뭐 검사 인력들이 어떻게 파견을 갈 것이며 그곳에서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막대한 상황이라 여러 부적절한 뭐 발언들로 인한 후속적인 논란들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가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의 호칭을 공소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법사위원장의 주장입니다만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는 검사들에 대한 악마화, 그래서 검사들을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라고 하는 전 자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검사라고 하는 표현을 유지해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법령에서 검사라고 하는 호칭을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칭 자체를 바꾸는 것에 굉장히 번잡스러움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공소관으로 사실상 호칭을 좀 격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읽었거든요. 검사라고 하는 것이 기소 수사를 같이 하는 존재지만 이제 검사는 기소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격화된 호칭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검사들의 지위를 낮추는 그 자체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저기가 저는 읽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치라고 국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국회의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사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아무리 사인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개인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개인의 주장으로 읽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사들에 대한 망신 주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여전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수사기관의 일부에 대해서 적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숙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사 기소권이 분리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막대한 피해가 끼칠 거라고 하는 것을 법조계 여러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검사들이 줄사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누가 과연 행안부 산하에 있는 기소청에 중수청에 그 기여를 하겠느냐 지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의미 자체를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고 약화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년 동안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나올 텐데 이 검사의 호칭도 바꿔야 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는데 검사의 기존 신분이 보장되는 곳은 사실상 공소청뿐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에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검사 신분을 잃고 이제 공무원 신분의 수사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사실상 뭐 직책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공소청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검찰청이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능은 이제 분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검사라는 명칭을 남겨두기보다는 그 역할과 이 새롭게 만들어진 기구들에 대해서 맞춰서 이제 만드는 게 맞다라는 취지인데 다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은 영장 청구권과 이 기소권에 대해서 검사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검사의 신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바꾸려면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 여야 대치를 불러온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인사다. 그리고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게 김 비서관의 입장이다. 기본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동 어떻게 보셨고 그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와 같은 그 주장이 대통령실이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일전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그런 다툼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미 여권 내에서도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당연히 국감장에 출석을 해야 하고 해왔던 그런 자리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뤘던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출석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말을 몇 번이나 바꾸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있었던 인사가 그 직후에 있었던 인사가 바로 지금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이동한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보직 이동인 것이지 부속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문고리 중에 문고리 권력이거든요. 관할권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기 때문에 관례상으로 국감장에도 출석을
출석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었던 핵심 측근을 부속실장으로 사실상 영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국감장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성남 라인들끼리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누가 봐도 김현지 총무비서관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국감장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합의를 하면 오겠다는 발언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결사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당이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출석을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실의 그런 진위를 믿을 수라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당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문제가 되고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00번, 1000번 다시 한번 양보를 해서 지금 새로 그 부임한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3, 4개월 정도 있었던 인사와 특활비 등 회계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담당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국정감사까지는 나오는 게 저는 도의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부속실장이라고 하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내년부터 앞으로 모든 국정감사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위상은 이 정도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도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성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들을 듣자 김현지는 내 사람이고 이 정도의 위상이 있는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V0의 서막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 밝힌 김현지 그 비서관, 뭐 이제는 신임 실장이라고 불러야겠지만 이 신임 부속실장의 입장은 직책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야당과 합의를 뭐 더 해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통로는 열어놨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김현지 비서관이 지금 상황에서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김현지 비서관을 지금 제1부속실장으로 한 명만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직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게 대변인을 한 명 김남준 실장을 이제 추가를 한 부분, 혹은 뭐 아니면 다른 이제 이 부속실장을 총무비서관으로 옮긴 부분 이렇게 주목을 하고 계시지만 이 외에도 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홍보수석 직속에서 비서실장 직속으로 바꿔서 디지털 여론을 관리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거든요. 뭐 인사수석실 밑에는 균형인사비서관을 새롭게 둔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직제 개편을 대통령실에서 하루 이틀 준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적어도 꽤 긴 시간 검토가 됐을 것이고 아마 예정되어 있었던 수순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한 추측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살짝만 반론을 드리자면 어제 그 비서실장이 비서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는 것이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비서관급들은 모두 다 브리핑을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보직 이동에 대한 내용은 쏙 빼놓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본인들도 눈치를 보고 있고 문제 인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여당이 협조를 하면은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출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여당의 핵심 관계자가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관례상 출석할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강제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자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